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도 세우셨나요? 저도 소소한 계획들을 세워뒀는데요. 올해 많은 분들이 계획하는 것들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주 중인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한국이 그리울 때면 유튜브로 한국에 관련된 채널들을 검색해서 보거나 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사연 채널들을 접하게 됐어요. 한참을 넋놓고 올라온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화도 내고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연들을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동요한 것은 아무래도 저 역시도 가족과 시댁 문제로 참담한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새해를 맞아 저희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산 지 벌써 10년이 다 되었어요. 오랜만에 장문의 한글을 쓰려니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한국에서 산 지난 세월이 더 많으니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저희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요가를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20대 때 저희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딸 부잣집의 넷째 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셨고 그 시대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하듯이 아들을 원하셨습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저까지 나온 걸 항상 후회하셨어요. 난 꿈이 좋아서 또 아들일 줄 알고 낳았더니 딸이라니.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낳지 말걸. 괜히 입만 늘어서 힘들어 죽겠네. 그러게 내가 넷째 임신했을 때 지우라고 했잖아. 바득바득 우기더니 하여간. 어머니 아버지가 저와 오빠 언니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것만 같아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러니 당연하게 언니 오빠들도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세상에 홀로 떨어진 깍두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부모님은 워낙에 엄격한 분들이었지만 유독 저에게만 더 심하게 구박을 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반면 오빠에게는 항상 브랜드 새 옷을 사줬어요. 아들이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언니들은 맛있는 반찬에 도시락을 싸갔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제 도시락에는 항상 김치볶음이 깔려 있었어요. 맨밥만 있을 때도 많았고요. 그마저도 눈치를 보며 제가 알아서 직접 싸가야 했습니다. 나니 너 좀 도둑처럼 뭐해? 도시락 싸가려고? 네. 근데 밥이 없어요. 식구가 몇인데 너 도시락 싸갈 밥은 없어. 누룽지라도 싸가든가. 그럼 저 김밥이라도 한 줄 싸가게. 1,000원만. 뭐? 이게 어디서 사치를 부려? 야, 얘다. 사탕 하나 줄게. 이걸로 배 채워. 엄마. 뭐? 아, 피곤해. 쟤만 안 나왔어도 여러모로 편했을 텐데. 내가 죽이려니지. 쟤를 낳은 내가 죄인이야? 한창 클 나이에 사탕 하나로 하루를 버티라니 그게 말이나 되나요? 어디서 주워온 자식에게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집안에서 구박덩어리, 천덕꾸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차별과 학대의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따돌림도 많이 당했고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꾹꾹 참으며 속으로 앓고 살았습니다. 지금 떠올려보면 저는 중학생 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속으로 참 많이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린 저를 제가 쓰다듬고 위를 주고 싶을 만큼 정말 외롭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살게요. 그래? 아주 듣던 좀 반가운 소리다. 그래, 나가서 살아라. 아무도 안 말려. 갓 20살이 된 딸이 독립을 하겠다는데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던 부모님이 정말 미웠습니다. 궁금한 것도 없는지 묻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4년제 대학을 입학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학비를 대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안 해본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살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밤낮으로 고된 노동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돈을 벌면서도 틈틈이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하루 평균 많이 자야 3시간 쪽잠을 자고 그랬어요. 같은 기숙사를 쓰던 언니들이 저를 많이 걱정하고 챙겨줬습니다. 나은아, 너 밥은 먹었어? 볶음밥 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먹자. 살면서 한 번도 누가 저에게 밥을 먹었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볶음밥을 먹으면서 좋기도 하고 저 스스로가 불쌍해서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 약해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자서 잘 사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힘들어서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런 각오를 다지며 악바리 같은 심정으로 이를 꽉 깨물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저는 결국 21살에 원하던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보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저는 저 스스로 저를 위해 환호성을 질렀어요. 나은아, 잘했어. 고생 많았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더 힘내자. 하자하자 화이팅! 혼자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입학식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기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혼자 있는 제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면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는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2학기 학비와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는 정도는 모아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또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매 학기 장학금을 타고 학비 걱정 없이 성적 우수 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 후에 저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 종합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저는 정형외과에서 일을 했고 남편은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서로 마주칠 때가 많았어요. 환자들에게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저와 같은 외로움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왠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자꾸 그 사람에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찾고 뭘 하나 관찰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나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지쳐 보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켜보다가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경민쌤, 오늘 끝나고 같이 식사나 할까요? 네? 왜요? 약속 있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아니요. 약속 없어요. 이따 봬요. 네. 그렇게 저희 둘은 병원 근처에 있던 칼국수집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도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도 사실 나은쌤이랑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나은쌤 눈빛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가족과의 트러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자랐다더라고요. 엄마가 특히 그랬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제가 가장이 돼야 한다면서 지독하게 저를 몰아붙였거든요. 반항심에 더 엇나가기도 했고요. 제가 물리치료사 일을 한다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무시했는지 몰라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딸이라고 무시당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다른 이유지만 가족한테 상처받는 건 똑같네요. 그러네요. 나은 씨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참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한테 뭐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그저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잘 컸으면 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남편은
장남이라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저는 아들이 아니라 낯이 나았어야 할 막내딸이라는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던 거였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둘은 병원 밖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날도 주기적으로 만들었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데이트를 하러 아치면 전화통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저에게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엄마, 저 지금 친구랑 밥 먹고 있어요. 경희치가 아프다고 난리야. 얼른 들어와. 병원 가면 되잖아요. 오빠가 물리치료 찾았는데 병원을 왜 가? 마사지 네가 도맡아서 해주기로 했잖아. 얼른 와. 요즘 아주 엄마나 동생을 안주기도 없고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야? 전화를 끊고 그 사람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왜? 빨리 오라셔? 내 동생이 무용을 하거든. 내가 걔 전담 물리치료사야. 아유, 정말 지긋지긋해. 엄마는 걔를 유명한 무용가로 만들 거라는데 내가 보기엔 글렀거든. 남편의 어린 여동생은 좋은 대학에 갓 입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용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나 해야 하는데 그걸 남편에게 무보수를 시킨다고 했어요. 남편은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 한도 없이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저는 저에게 무관심한 가족과 거의 연을 끊고 명절에만 하루 정도 집에 얼굴을 비추는 게 다였습니다. 그 때문에 가시돋친 말을 들어서 혼자 사는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됐어요. 남편과 저는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결혼을 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결혼 비용도 보태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어요. 너 20살 때부터 나가 살았잖아. 결혼식은 가야게. 근데 우리 아무 도움도 못 줘, 알지? 그럼요. 어련하시겠어요. 뭐? 이게 말하는 본세가... 왜요? 제 말본색 어떤데요? 아, 됐어요. 결혼식도 안 와도 돼요. 저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니에게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무조건 반대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나은이 너 데리고 인사 간다고 했거든? 근데 오지 말래. 어? 왜? 나더러 결혼하지 말래. 경이 뒷바라지 다 하고 결혼하래. 그게 말이 되니? 예비 시모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재산과 사망보험을 타서 돈이 많았는데도 모든 경제적 지원을 남편에게서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의 삶을 위해서 강하게 나가자고 했어요. 그럼 그냥 지금 가자. 뭐라고? 지금 인사드리러 가자고. 언제까지 어머님 말만 듣고 살 거야. 이제 경민씨 인생 살아야지. 가자. 그렇게 저는 무작정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마침 집에 시모와 신우 모두 다 있었어요. 시모는 제가 들어갔더니 보라는 듯이 얼굴을 구기며 짜증을 냈습니다. 야, 김경민. 너 내가 데리고 오지 말랬지. 얘 너도 참 뻔뻔하다. 우리 경민이가 말 안 하디? 난 결혼 허락 죽어도 못해. 시모의 말에 제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님, 경호씨도 이제 29이고 결혼할 때 됐잖아요. 저희도 오랜 시간 진지하게 만남 갖고 결혼 결심한 거예요. 일단 인사드릴게요. 저는 경호씨와 결혼을 할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못해. 어디서 찹싸기처럼 들이닥쳐서 결혼? 웃기지 마. 나가라고. 시모가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도 저는 지지 않고 집안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뺀질하게 생긴 신우가 나와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경희씨? 경민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이다은이라고 해요. 전 처음 듣는데요? 엄마! 이 여자 뭐야? 오빠 여자친구야? 신우의 물음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경이야.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결혼? 오빠, 나 대학 졸업 때까지 결혼하면 안 되잖아. 똥딴지같이 갑자기 결혼?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경야, 일단 나가자. 내가 나중에. 아니야. 난 허락받고 갈래. 시모와 신우 두 사람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기들끼리 밥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를 향해 들으라는 듯이 비꼬는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뭐네, 여자애가 눈치도 없고 고집이 저리 세니? 우리 경이는 안 저럴 거지? 엄마는 나 알면서? 난 절대 저렇게 쓸데없는 고집가 안 부리지. 여자가 여우 같아야지. 저렇게 곰탱이처럼 굴어서 어떡해? 오빠도 참 여자 보는 눈이 저 밑에 바닥에 걸렸네. 어? 그쵸, 엄마? 그러게 말이다. 지가 물리치료사 같은 연병한 직업 가졌으면 와이프랑 더 좋은 직업 가진 여자 만날 일이지. 이 오빠는 평생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남편은 그런 대화들에 익숙한지 그냥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욕하는 것까진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그렇게 대놓고 구박하는 걸 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님, 경희씨, 아니 아가씨, 두 분 참 너무하시네요. 사람 면전에 두고 어떻게 그렇게 악담을 하세요? 저희 알아서 결혼하겠습니다. 경희씨, 가자. 제 밑에 두 사람 낄낄거리며 웃기만 했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펼치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바깥 공기를 쐬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민씨, 어쩔 거야? 미안해, 다하나.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결혼할 거야. 그 마음 변치 않을 자신 있어? 당연하지. 네가 내 구원자야. 나도 너한테 그런 사람이 될게. 그래. 그럼 나 어머님 허락하실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경민씨 집에 갈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결혼 준비 시작하자.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시어머니 댁에 과일이나 선물을 사들고 갔어요. 그때마다 저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저도 굽힐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제 말에 시모가 귀를 파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개가 짖나? 저 경민씨 아이 임신했어요. 뭐라고? 미친년이 키어이.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걸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며칠가 흐른 후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긋지긋하다. 너 그럼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래? 나도 성가시니까 2년만 살아. 우리 경이 졸업할 때까지. 그래도 결혼할 거야?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렸다는 생각에 기뻐서 혼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어요. 다은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쉬운 일 아닐 거야. 그냥 우리 둘이서 결혼하자. 됐어. 허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남편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가족들의 축복은커녕 무관심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 저희 부모님은 제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가 타박을 놓으셨고요. 부모가 저 모양이니 애가 제대로 컸겠어? 막무가내로 지 멋대로 구는 게 지 부모를 닮아서 그렇구만. 참, 이게 무슨 경우야? 저희는 가까운 제주도로 3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하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너는 입덕도 안 하니? 신기하네. 오히려 잘 됐다. 오늘부터 아침 저녁은 네가 담당해서 해. 경이는 아침에 과일이랑 우유만 먹으니까 과일만 깎아주면 되고 나는 삼시세끼국이랑 칠첩반상 이상은 꼭 차려야 한다.
알았지? 저는 어차피 길어야 2년 살고 나갈 테니 까짓거 시집살이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하고 지내다가 나가자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에 저희 둘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 전에 신우와 시모 그리고 남편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퇴근을 해서 피곤해도 꼬박꼬박 아침과 다른 반찬에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미안했는지 저녁은 본인이 하겠다며 같이 퇴근 후에 제가 씻는 동안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외출을 하고 돌아온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경민이 네가 왜 주방에 있어? 남자가 무슨 밥을 지어? 하다 별꼴을 다 보겠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 밥은 해줬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야, 나 아니냐 어디 있어? 저는 불호령을 듣고 불이 나게 씻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시모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쌍욕을 해댔습니다. 다 알고 있어. 근데 뭐가 힘들다고 남편한테 밥을 차리게 해? 엄마,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넌 조용히 해. 어머님, 맞아요. 저희 속도 위반 안 했어요. 하도 반대를 하셔서 거짓말 했어요. 근데 사실 저 오늘 병원 산부인과에서 검사했더니 임신 3주차래요. 지금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해요. 제 말에 남편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나나, 정말이야? 우리 애가 생기는 거야? 나나!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저희에게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호들갑도 적당히 떨어라. 너 그 뱃속에 반드시 아들이어야 할 거야. 우리 집 손 귀한 집이야. 경민이 아빠가 일찍하긴 했지만 장남이었고 경민이도 이 집안의 장순이 알겠니?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는데요, 어머니. 뭐? 이게 어디서 토를 달아? 딸이면 바로 지워 알겠어?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들을 낳으라고 말도 안 되는 강요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심통을 부린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건강하게 낳아서 키우기로 했어요. 나나 고생이 많지. 미안해. 우리 애 낳으면 바로 분가해서 살자.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이 정도는 예상하고 시댁 들어온 건데 뭐. 난 괜찮아. 그래 뭐. 애 낳으면 분가하자. 그러게 저희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시모의 비위를 맞춰주며 꾹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매일마다 저에게 아들이 아니면 두고 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입덧도 생겨서 요리를 하기도 힘들었지만 저는 시모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억지로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임신 14주차가 됐을 때였어요. 산부인과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시모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병원 가니? 같이 가자. 웬일인가 싶었지만 함께 가자며 옷까지 입고 나왔으니 어쩔 수 없어서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따라 들어오더니 시모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이제 나오죠? 이 성별 말씀이신가요? 그럼 뭐겠어요? 뭐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어디 봅시다. 아이고, 공주님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축하? 지금 장난해? 사람 놀리냐고? 야 됐어. 더 볼 것도 없어. 가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저를 끌고 집으로 향하며 귀에 가시가 박히도록 궁시렁 댔어요. 그럴 줄 알았지. 네 복에 무슨 아들이니? 딸? 참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어떻게 딸을 임신해? 아유 내 팔자야. 차라리 죽어라 죽어. 정말 속사포처럼 폭언을 하는데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저녁을 차렸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오늘은 내가 할 테니 넌 들어가 있어. 저한테 퍼부은 게 속으로는 미안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언제 퇴근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왜? 글쎄, 어머님이 웬일로 저녁을 차려주신다네. 나더러 들어가 있으래. 그리고 우리 씩씩이 공주님이래. 어머님이 오늘 그걸로 잔소리 하시더니 미안하셨나봐. 정말? 우와, 나리 닮은 딸 낳고 싶었는데 잘됐다. 적당히 눈치 봐서 일찍 들어갈게. 응, 알았어. 저는 어쩐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신우이가 저더러 밥 먹으라고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언니, 일어나. 저녁 먹어. 잠만 퍼질러 자네. 저는 그 목소리에 번뜩 잠에서 깨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반찬은 제가 아침에 했던 거고 국만 미역국으로 새로 끓여놨더라고요. 이거 차리는데 뭘 그렇게 생색을 냈나 속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얼른 먹어.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시모와 신우가 그런 줄을 보며 킥킥 대며 웃더라고요. 더 먹어. 어때네, 맛있지? 맛이 좀 뭐? 내가 너 먹인다고 소고기까지 사놓고 푹 끓인 미역국인데 맛이 없다고? 시어머니의 닥달에 저는 꾹 참고 억지로 미역국을 한 그릇 싹 비웠습니다. 그런데 뭔지 알 수 없는 희한한 쓴맛이 느껴져서 괴로웠어요. 그러고 나서 설거지를 하다가 저는 복통을 느끼며 기절하고 말았어요. 희미한 정신을 붙잡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쓰러진 저를 보며 다급하게 제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어요. 제 옆에서 남편이 시모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어떻게 살충제를 먹여? 이거 살인 미수야 알아? 난 분명 딸 낳지 말라고 했다. 딸 낳아서 어디다 쓸 건데?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웃기지 마. 당신 난 절대 용서 못해. 그 대화를 듣고 저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됐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보, 우리 씩씩이는 어떻게 됐어? 나은아, 미안해.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상상도 하지 못할 악독한 짓으로 인해서 유산을 하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신우이도 이미 시모와 함께 작당모에서 꾸민 일인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는 앞으로 임신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어요. 퇴원을 한 후 저는 한동안 무기력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룰 수 없어진 거예요. 남편은 시모와 신우에게 한바탕 퍼붓고 나서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저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심리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요가와 명상 수업을 들어보라며 학원을 끊어줬어요. 저는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며 아물지 못할 줄 알았던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내며 지냈습니다. 제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요가 자격증도 취득하고 어느새 저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상태가 조금 회복되자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은아, 우리 한국 뜨자. 너나 나나 여기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다. 우리 미국 이민 가서 새로 시작하자. 나 미국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일할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희망의 빛이 내리쬐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그래, 다 털고 떠나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국 이민 준비를 시작하고 남편은 미국에서 물리치료사 일을 구했습니다. 일을 구하자마자 미국으로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요가, 명상원에서 강사를 일을 했고 남편은 남편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곳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한국에 살면서 괴로웠던 기억만 있어서인지 새로운 곳에서 오히려 적응하기가 더 쉬웠어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처음으로 다양한 친구들도 사귀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보다 3배나 많이 돈을 받고 일을 했어요. 저도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강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수입이 나날이 늘어서 남편과 제 이름으로 된 꽤 괜찮은 전원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그렇게 홀가분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5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일하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던 중에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두 사람을 보고 저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여길 어떻게... 제가 놀라자 큰 캐리어 2개씩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못 올 때 왔어? 여기가 너희 집 맞지? 얼른 들어가자. 잘 지냈니? 그런 두 사람을 저는 막아섰습니다. 왜 오신 건데요? 저희는 초대한 적 없어요. 돌아가세요. 어머, 얘 좀 봐. 경민이가 불러서 왔어. 경민 씨가요. 저 들은 이야기 없는데요. 잡상이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저한테 그런 짓을 저지르고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 올 수 있어요? 가세요. 저희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오십니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꼬리를 내리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나 그때 그 일은 내가 두고두고 뼈저리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미쳤었나봐. 마귀가 시기에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아이고 무서워라.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며느라가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시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신우는 말없이 눈을 부릅뜨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아가씨는요? 아가씨는 저한테 미안한 거 없어요? 언니, 지난 일인데 지금 5년도 넘은... 알았어요. 미안해요. 근데 난 무릎은 못 꿇어. 저 임신 중이거든요. 임신이요? 아가씨 결혼했어요? 이래저래 사정이 많아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오빠는 언제 와요? 엄마, 이제 그만 일어나. 신우이는 저에게 처음으로 존댓말을 쓰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냥 두 사람을 바깥에 세워둘 수도 없었고 저도 집에 들어가야 하니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사람도 잽싸게 따라서 들어오더라고요. 집 좋다. 완전 성공했네. 대박. 신우가 그렇게 말했고 시모도 희둥그레져서 저희 집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애도 없는데 이 큰 집에서 둘이 사는 거야? 아휴, 야, 경이야. 너 여기서 태교하고 지내면 되겠다. 그 말에 저는 버튼이 눌려버렸습니다. 맞아요. 누구 덕분에 평생 갖고 싶던 아이를 못 갖게 됐네요. 근데 뭐라고요? 저희 집에서 태교요. 어이없네. 저희 집에 들어오라고 한 적 없어요. 나가요, 둘 다. 제가 그렇게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둘은 어느새 각자 쓸방을 정하고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 나왔어! 그러자 시모가 꼬리를 흔들며 남편을 끌어안고 반겨줬어요. 우리 아들 이게 얼마만이야. 보고 싶었어. 아이고, 더 잘생겨졌네. 남편에게 매달린 시모를 보며 남편은 정색을 했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역시나 남편이 시모와 신을 부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쩐 일이긴? 아들이 미국에 나가서 산다는데 엄마가 뭐 와봐야지. 누가 반가워한다고 여기로 오세요. 염치 없는 사람인 건 알았는데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세요? 예. 내가 아무리 몹쓸 짓을 했다고 해도 가족끼리 왜 이러니? 시모가 그렇게 말했고 신우가 나와서 남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너도 왔냐? 참 어이가 없네. 필요 없고 두 사람 다 내일 짐 싸서 나가요. 오빠까지 왜 그래? 나 임신했어. 여기 방도 많은데 나 여기서 퇴비하고 애 낳고 갈게. 뭐? 아이를 임신해?
너 결혼 안 했잖아. 애 아빠가 누군데? 남편의 물음에 신호도 심호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게 중요해? 아빠도 모르는구나. 참나. 배수교에는 딸이냐 아들이냐? 남편의 물음에 시모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답지 않게 무슨 그런 질문을 해. 왜요? 엄마가 아들 아니면 안 된다면서요. 우리 나은이 그렇게 만들고 견이 또 딱 말해. 아들이야 딸이야. 남편이 몰아붙이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콧방귀를 차고 이야기했어요. 참나. 뭐하니 딸이구나. 엄마 경이 딸이래요. 엄마 창고에 가서 살충제 가져오세요.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윽박을 지르니 저는 속이 후련했고 두 사람은 몸을 베베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지금은 저녁이니까 봐줄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내 눈에 띄지 말고 꺼져.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니 분명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온 게 틀림없다고 했어요. 저 두 인간이 이렇게 난데없이 날 찾아온 인간들이 아니야.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남편은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두 사람이 그간 저지른 행적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통화를 마친 후 한숨을 내쉬며 남편이 말했어요. 나은아, 저 인간들 사기 용의자로 수배 중이래. 뭐라고? 사기? 두 사람은 한국에서 돌아가신 시아버지 재산으로 사치를 부리고 살았어요. 거기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쓰고 나서 신우와 시모는 신우가 학원을 차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인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그 돈도 사치하고 도박하는 데 다 써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사기를 치고 쫓기는 신세로 해외를 떠돌다가 캘리포니아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카지노를 하다가 돈을 다 잃고 어떻게 저희 집을 알고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자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 인간들은 한 번도 저에게 저지른 일에 관해서 반성한 적이 없던 거였어요. 경이 전현 유흥에만 빠져 살다가 덜컥 임신한 모양이야. 저 범죄자들 어떻게 해야 하냐? 남편의 물음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고해야지. 한국에 있는 담당 경찰한테 전화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한국 경찰에게 사기 용의자가 저희 집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한국 경찰은 미국의 인터폴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미국 경찰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쳐서 두 사람은 연행해 갔습니다. 날 왜 잡아가? 나랑 경민아 대신 말 좀 해줘. 나 지은 죄 없어. 시모의 외침에 제가 대답했어요. 지은 죄가 왜 없어요? 나 죽이려고 했던 죄, 내 아이 죽인 죄, 사람들 돈 뜯어내고 불법 도박한 죄. 당신이 지은 죄가 수만가치인데. 뭐라고? 아이고 나 살려. 경이 이년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여기 와서 빌부터 살면 된다고 니년이 그랬잖아. 시모가 신우에게 다가치자 신우가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때문이지. 이게 왜 나 때문이야. 엄마가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 오빠 언니, 저도 피해자예요. 저 좀 대변해줘요. 제발요. 신우의 말에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렇게 계속 인간 이하로 사라져서 고맙네. 이제야 내 손으로 감옥에 쳐넣을 수 있게 돼서 30년 먹은 체중이 가라앉는 기분이네. 잘 가. 다신 보지 말자. 그렇게 두 사람은 미국 경찰에게 연행이 된 후에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바로 체포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 두 사람이 거액의 벌금과 징역 5년까지 선고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써서 저희 집으로 보냈어요. 요약하자면 죽을 죄를 지었다. 너희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버티냐. 조금만 도와줘라.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이 전혀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신우는 아빠도 모르는 애를 구치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저와 남편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과 얽히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나나, 남들이 보면 정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엄마랑 경이 그냥 감옥 가니까 이제야 속이 우려나라. 그래도 싼 인간들이니까 너도 그래? 이제 우리 그 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보란듯이 더 잘 살자. 경민 씨도 나도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그래, 나나. 이제 다 잊자. 그렇게 저희는 과거를 모두 잊고 현재를 충실하면서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요가를 하는데 자꾸 속이 미스거려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을 되물었는데 그냥 임신도 아니고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여보, 경민 씨, 나 임신이래. 이란성 쌍둥이. 뭐? 정말? 그게 정말이야? 나은아. 뭐야, 당신 울어? 울지 마. 우리한테 온 축복이 돼. 우리 건강하게 나와서 잘 키우자. 태명은 축복이라 해야겠다. 여보, 사랑해. 나도 나은이 정말 사랑해. 우리에게 아이는 없을 거라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미국에 살면서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정말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됐어요. 남편은 그날 감격했는지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농담을 하며 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12월 달에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아이들 생일 축하를 했어요. 우리 둥이들 생일 축하해. 엄마, 아빠, 딸. 아들로 태어나서 고마워요. 저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도 엄마, 아빠 엄청 사랑해요. 저희 아이들은 한국 나이로는 5살이네요. 두 아이에게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교육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한국어가 서툴지 않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에 여행을 갈 계획도 있어요. 엄마 아빠의 모국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가보려고 합니다. 신우와 시모는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을 겁니다. 아니, 출소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두 사람이 어디서 죽든 잘 살든 제 알 바 아니네요. 남편도 제 생각과 동일하고요. 남편도 저도 가족으로 인해서 정말 지옥 같던 삶을 버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둘이 만나서 완벽한 가정을 이룬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은 이제 아픈 모든 상처들을 다 극복했어요. 이제는 다른 거 없고 저희 쌍둥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저희 부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많이 춥죠? 옷 따뜻하게 입고 건강하세요. 저에게는 아픈 기억만 있는 애증의 한국이지만 그래도 오래 산 모국이니 문득문득 그리울 때가 있어요. 올해 한국에 갈 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